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지난 시간은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징후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신고 이후엔 아동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차 시 신고 방법 및 피해 아동 보호 절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지환 경장님, 그리고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은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 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박지환 경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조은혜 상담원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동학대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됐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배웠는데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울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제작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네, 한 개 문항 이상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기악,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를 보인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성학대로 의심될 성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함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읽어봤는데요. 한 개 문항 이상 체크된 경우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발견됐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국번 없이 전국 어디든 112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신고자는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될까요? 신고자의 정보와 요청사항, 그리고 아동 인적사항, 아동의 안전 여부를 알 수 있는 현재 상황, 학대 행위 의심자 인적사항과 학대 의심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만약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네,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가 부담스러울 경우엔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이지킴 콜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심 상황을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학대 피해 아동이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아동의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섣불리 학대 상황에 대해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고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필요하다면 아동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또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고 아동에게 상흔이 있을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합니다.
특히 성학대의 경우엔 발견 상태 유지를 위해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고 후에는 어떤 협조가 필요한가요? 네, 신고자는 신고 이후에도 신고 내용과 학대 피해 의심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자가 아동학대 의심을 한 순간부터 신고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을 유지하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를 인지했다면 아동학대 의심 사항을 확인합니다. 만약 응급 상황일 경우 아동 안전을 우선 확보합니다.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 단계입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해 즉시 신고하고 학대 의심 내용, 아동 및 학대 행위자, 그리고 신고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을 유지합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혹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로 신고자가 노출돼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혹시 신고자가 보호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는 신고자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엔 경찰의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아동학대 처벌법,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됩니다. 특히 2020년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추가되어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을 대할 때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버려야 할 편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무엇일까요?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뉴스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깜짝 놀라거든요. 저도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탓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75% 이상이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를 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편견 보겠습니다.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친부모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가 7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크네요. 네. 아이의 주 보호자가 친부모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버려야 할 편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가 때리는 건 사랑의 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주위에서 아이가 잘못을 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을 사실 아직도 종종 만나거든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체벌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벌은 한번 시작하면 반복되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나 같아도 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아동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양육 방법,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네,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겠습니다.
다음 편견입니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인데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무심코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복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아동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를 단순히 가정사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아동의 인권 중심, 사회범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음 편견입니다. 이 정도가 아동학대? 때린 것도 아닌데 아동학대일까? 그리고 왜 아이가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정신적 괴롭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언행, 방임 등도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사소한 말이나 작은 행동 하나가 아동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온 아이는 만성화된 학대 피해로 인해 무력감과 좌절, 행위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이 가족에 의해 가정 등에서 발생한 피해 사실을 말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 아이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편견부터 버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혹시라도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신고 접수가 되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출동을 합니다. 아동학대 조사를 시작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 판단,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학대 피해 아동 및 행위자와 가정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사례 종결 및 사후 관리까지 진행합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 아동의 보호 절차가 궁금해지는데요. 피해 아동이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 조치를 하고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통해 보호 조치를 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 접근 금지를 시키고 학대 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아동이 안전한 장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역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아동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안전 점검, 상담 및 교육 실시, 심리 검사와 심리 치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일상 관련 비용, 생활용품 등 경제적 지원과 병원 진료와 입원 등 의료적 지원, 사례 관리 중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가족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리합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신고 방법 및 피해 아동 보호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신고 의무자 여러분과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 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인 만큼 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